얼마 전에 예일대 기금 CIO 최고 운영 책임자이죠. 데이빗 스웬슨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산 배분의 정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 5월 5일 67세의 나이에 이제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954년 말띠인데요. 저희 형님하고 이제 같은 나이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형님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거의 저희 정신적인 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자로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은 그 데이빗 스웬슨이 남긴 자산 배분의 정석에 대해서 그분을 한번 추모하면서 한번 제가 되돌아볼까 합니다. 그가 쓴 책이 포트폴리오 성공 운용입니다. Pioneering Portfolio Management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한국투자공사에 계시던 이기용 박사님하고 같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한 인연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때 2010년인가 아마 그때 한국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스웬슨 박사님은 외부 강연을 거의 안 나갔어요. 예일대 그 강의나 한번 이렇게 나가지, 그 외에는 외부 강연을 안 나가고 외국에도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본연의 임무는 운용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외부 강연 돌아다니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해서 이제 거의 돌아다니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에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운용을 얼마나 천직으로 여겼으면은 자기는 돈을 주고서라도 이 운용업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제가 돈을 드리겠으니까 이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 일을 이제 천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책을 번역했다는 인연으로 한국에 방문을 처음으로 허락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참 이제 고맙기도 하고 좋은 인연이었는데요. 처음 만나보니까 정말 그 스웬슨이라는 이름이 벌써 스웨덴 사람 같지 않습니까? 키가 190cm를 훌쩍 넘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딱 보면 저 사람 바이킹이구나 이런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스웬슨의 책보다는 그 스웬슨을 그때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웬슨의 태도를 쭉 보니까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가를 스웬슨의 태도가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웬슨은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겸손했는데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무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원칙은 정말 이게 칼을 대도 자기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산 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레슨이라고 하자면은 이런 그 주식에 대한 중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자산 중심성을 가져야 하지만 또 동시에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웬슨의 책 제목은 보면요. Pioneering Portfolio Management. 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해서 pioneering, 자신이 뭔가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포트폴리오 운용의 새로운 영역을 내가 개척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는 그런 뉘앙스의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이기용 박사님이 이 책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인연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기용 박사님이 이 책을 소개해 줄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코딩을 좋아하고 좀 특이한 분입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수식으로 쓰여 있지 않은 책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책은 자기가 처음 봤다. 이런 코멘트를 하시는데 그 코멘트가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세상에 책에 대한 논평 중에 이렇게 멋진 논평이 있나 해서 제가 당장 사가지고 보게 되었죠. 근데 영어가 만연체라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막 한 문장이 거의 책 반을 차지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기용 박사님에게 제가 건의를 해서 같이 책을 좀 번역을 해보자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산 배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누구와도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신념은 사실은 예일대 기금 운용 최고 책임자인 그 데이빗 스웬슨의 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 책은 정말 자산운용에 관한 보고 같은 그런 새로운 정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을 철저히 읽으면 읽을수록 스웬센의 골수, 뼈속까지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스웬센이 사실은 정말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써놓았습니다. 스웬센은 이 책에서 이제 써놓았습니다만은 운용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수탁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충직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공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알려주고 간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파이오니어링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새로운 걸 개척했다고 했는데요. 책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나는 정통적인 자산 배분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나는 철저하게 정통적인 자산 배분을 지키려고 이 책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스웬센이 써놓은 책은 정말 정통적인 자산 배분에 관한 책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투자 철학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equity bias입니다. 주식에 좀 더 편중된 구조이고요. 두 번째가 분산입니다. 세 번째가 장기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파이낸스 책에서 정말 철저하게 보아왔던 그 원칙들입니다. 스웬슨은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일대 기금 항상 운용보고서가, 인다우먼트의 운용보고서가 매년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보는 게 제 하나의 낙이기도 했습니다. 스웬슨은 도대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산 운용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앞으로 스웬슨이 이제 쓴 운용보고서는 못 보게 되었지만은, 그 운용보고서를 보면요. 2020년 자산 배분을 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equity bias라고 했는데 대충 몇 퍼센트일까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장 장기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식의 비중이 무려 73.7%가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스웬슨은 자기가 equity bias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산이었습니다. 스웬슨이 한 이야기가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 입지이지만은 자산 배분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diversification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냐면은 주식의 73.7%를 집어넣었는데 그 주식을 다 다른 자산군으로 분산을 했습니다. 주식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특징의 주식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absolute return, 절대 수익 자산에서 21.6%를 배분을 했습니다. 미국 국내 주식은 얼마를 넣었을까? 불과 2.3%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에서는 플러스 알파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웬센은 상장 주식에 관련된 국내 주식에는 2.3% 정도밖에 배분을 안 했습니다. 대신 foreign equity, 해외 주식에서는 11.4%를 배분했어요. 왜냐? 이머징 마켓에서는 아직도 알파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11.4%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도 있죠. 우리가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는 사모 주식 펀드, 여기에 15.8%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성격을 가졌지 않습니까? 또 하나 벤처 캐피탈, 이거야말로 주식 중에 제일 초기에 스타트업에 관련된 부분이죠. 벤처 캐피탈에 무려 22.6%를 배분을 했습니다. 자, 스웬슨은 73.7%로 주식에 배분을 했지만은 모두 국내 주식으로 상장된 주식으로 넣는다든지 그렇지가 않고 각각 리스크 프로파일이 다른 것들로 또 분산을 했던 것입니다. Absolute Return,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LBO, 레버리지 바이오, 거기에다가 벤처 캐피탈까지. 이렇게 주식 자산군도 철저하게 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스웬슨이 지키고자 했던 두 번째 원칙. 분산을 바로 여기에서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체자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데이빗 스웬슨을 대체자산의 선구자라고 그러는데 스웬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대체자산의 선구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산 운용을 할 때 대체자산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기는 대체자산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니까 이것은 다른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과 또 다른 하나의 자산군이기 때문에 이 자산군을 넣었을 때는 소위 말해 well diversified 잘 분산된 그런 자산 배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서 대체자산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산 배분의 원칙에 더욱더 철저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요. 스웬슨은 이제 철저하게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에 의거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장기로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 원칙을 이제 반드시 지키는 것이고요. 일화가 있는데요. 예일대 기금 운영 책임을 맡은 것이 31살 때였습니다. 근데 맡은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33살 때였죠. 1987년에 블랙먼데이가 일어나서 주가가 하루 만에 이제 22%가 그때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급락하면은 기금 자산 배분에서 아시듯이 주식의 비중이 확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 50%의 주식 비중을 했다면은 20%가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비중이 10%만큼 줄어들어서 40%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비중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면서 채권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원칙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을 다시 50%로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식을 더 사야 됩니다. 자, 1987년 그때 블랙만데이 때 주식시장이 무너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조지 소로스는 주식을 다 팔고 떠났죠. 시장을 떠났던 때 그때 데이비 스웬슨은 총장을 만나서 예일대 총장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스웬슨도 되게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이런 소리를 혹시 들을지도 모르고 갔는데 의외로 그 예일대 총장은 순순히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놓았는데 일어나서 본인이 이제 방을 나으려 하다 보니까 이 탁자 위에 딱 이렇게 자기 손을 올려놓던 자리에 조그맣게 물 웅덩이가 2개 생겨놓은 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긴장을 해서 그때 손에서 난 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땀이 많이 났으면 긴장을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의사결정까지 내부의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제정신이냐 시장이 이 모양인데 주식을 더 늘리겠다고 하다니 했는데 스웬슨은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해서 주식의 비중이 떨어졌으면은 우리는 원래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50%의 주식을 하기로 했으면 더 올리는 게 맞다는 그 원칙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도 그때 정말 사실은 주식 비중을 늘리자고 해놓고도 긴장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떨어졌으면은 자신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그 운용자로서의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제가 그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한번 타격을 받아서 예일대 기금은 또다시 한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그 다음에 예일대 기금이 회복하는 걸 보면은 겁나게 회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또다시 주식의 비중이 낮아졌을 때 또 주식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겁나게 회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 기관들이 스웬슨 따라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스웬슨 운영성과가 좋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스웬슨처럼 카피해서 한번 해보고자 했지만은 어느 정도 결과는 좋았지만은 그 정도 이렇게 결과를 바로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웬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투자 과정이 있는데요.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 투자 과정을 다른 기관들이 한다고 따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웬슨은 어떤 투자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느냐면요. 펀드 성과가 자신이 이제 위탁을 주겠죠. 위탁을 준 펀드 성과가 수년간 이렇게 아주 계속 좋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펀드를 잘 운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펀드를 환매해 가지고 성과가 나빴던 펀드에 그 펀드를 다시 재배분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다만 성과가 나빴던 펀드는 운용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운용 스타일이 안 맞았기 때문에 성과가 나빴던 펀드에 운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운용을 잘해줬던 그 수탁자는 당연히 다음에 또다시 돈을 위탁을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는 정말 잘 운용해 주셨고 잠시 우리가 다시 돈을 거두었다가 다시 막히는 이런 관계의 인베스트먼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웬슨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돈을 맡길 운용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연애가 아닌 결혼 관계라고 비유를 합니다. 결혼 관계니까 오랫동안 가야 할 동반자 관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찾는 기준으로 운용자를 물색했으니까요. 스웬슨의 이러한 투자 과정을 다른 기관들이 지키지 못했다면 스웬슨의 성과만큼 당연히 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웬슨은 그래서 스웬슨만의 이런 초과 수익을 내는 알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스웬슨은 자신들의 돈을 맡긴 그런 수탁기관과 같이 테니스 시합도 하고 같이 그 세미나도 열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자산 배분이나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스웬슨의 책뿐만 아니라 이제 스웬슨의 어떤 투자 과정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했느냐, 특징이 어떠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1985년에 예일대 기금이 한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였는데요. 그 기금이 지난해 말은 31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한 34조, 35조 이 정도까지 증가했던 것이죠. 과거 30년 동안의 기금 운용의 연수익률이 12.4%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운용하는 동안에 원금의 32배를 벌 수 있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성과가 꾸준하게 복리 수익률로 연 12.4%를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S&P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10%이니까요. 그거보다 초과했다는 것이거든요. 매년 2.4%포인트를 초과했다는 것은 30년 동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년 그 스웬슨이 운영하는 학교 기금에서 매년 학교 재정에 보태주는 돈이 학교 재정 전체 재정 금액의 33에서 34% 정도까지 보태줍니다. 2020년에 기금에서 학교 재정에 돈을 보태준 게 14억 달러입니다. 무려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한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금에서 학교 한 해 운영하라고 돈을 1조 5천억 정도를 준다?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일대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일대에서는 그 휴머니티즈 쿼드랭글이라고 해서 이제 인문학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타워가 하나 크게 서 있습니다. 그 타워의 이름을 스웬슨 타워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웬슨이 예일대 기금에서 돈을 많이 벌어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인문학에서 소외받기 쉬웠는데요. 그런 학문을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스웬슨의 업적을 기려서 이제 스웬슨 타워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스웬슨은 바로 학교에 자신이 이렇게 무거운 수탁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운영을 잘못하면은 학교의 재정에 그 예산을 잘 못 주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그 수탁 책임을 참 무겁게 여기면서 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스웬슨 박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가서 하늘에 쌓여있는 부활을 자산 배분을 잘 해서 천국의 사정이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좀 섭섭한데요. 그의 자산 배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equity bias, 그 다음에 diversification, 그 다음에 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가 가지고 있는 integrity, I-N-T-E-G-R-I-T-Y, 인티그리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걸 번역을 안 하냐면은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라고 하나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가 좀 이렇게 아리까리한 포괄적 단어입니다. 인티그리티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충직성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모랄, 도덕성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칙성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뜻들이 좀 결합된 것이 인티그리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웬슨은 정말 수탁자로서 예일대에 충직했고, 도덕성을 지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원칙성을 지킨 것, 이것들이 저는
바로 스웬슨이 가지고 있었던 자산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정수이자 정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